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SNS를 뒤흔든 한 여성 크리에이터의 몰락 사건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1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단 하루 만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황급히 택시에 몸을 실은 채 모습을 감추었고 얼마 후 그녀의 눈물 섞인 사과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메이링입니다.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패션 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최고의 명문대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가 한국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이라면 K-팝과 드라마나 수출하는 나라 정도로만 폄하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당시엔 한국 패션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며 우쭐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영방송과 언론에서 보여주는 자국 중심적인 뉴스만 보며 세상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상하이의 거리는 제게 교만을 가르쳤어요. 난징로의 밤거리를 걸으며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매장의 쇼윈도를 관찰하는 게 일상이었죠.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 브랜드들이 을 보며 곧 중국 브랜드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 믿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매장이 이 거리에 들어설 거란 오만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지난 학기 패션쇼에서의 일을 떠올리면 더욱 쓴웃음이 나와요. 중국 전통 실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제가 내놓은 컬렉션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죠. 심사위원들의 찬사에 우쭐해서 세계 패션계는 곧 중국인 디자이너들의 시대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이미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 모습이 지금은 참 철없어 보이네요. 교수님들의 기대는 제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매 학기 졸업 패션쇼 때면 루이비통, 디올,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들이 앞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중국의 다음 세대를 찾는 사냥꾼 같았죠. 지난해에만 우리과 선배 10명이 이들 브랜드의 디자인팀에 입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작업실의 형광등 아래서 밤을 지새우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패턴을 자르다가 손가락을 베어도 재봉틀 바늘에 찔려도 개의치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엔 다크서클이 마치 멍처럼 퍼져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패션관 3층 구석방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트렌드 조사를 하던 중 서울 패션 위크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쟁국의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어차피 중국의 패션 시장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영상 속 런웨이는 제 생각과 달랐어요. 한 디자이너는 전통 한복의 솔기를 해체해 현대적인 재킷으로 재해석했고 다른 디자이너는 산업용 폐기물을 소재로 한 아방가르드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제 안의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죠. 그래봤자 중국 문화의 모방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작업실 벽면은 제 야망을 증명하듯 스케치로 빼곡했습니다. 중국풍 자수를 넣은 이브닝 드레스, 실크 치파오를 재해석한 점프수트, 스촨 자수를 응용한 캐주얼 웨어까지. 그 스케치들을 보며 중국 패션의 미래는 제 손에 달렸다고 자부했죠.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린 제 꿈이 곧 세계 패션계를 장악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교만한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발령 소식은 저녁 식사 시간에 떨어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룩셈부르크 본사 임원으로 발령받았다는 말씀에 제 손에 든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국물이 테이블볼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방으로 달려와 휴대폰을 켰어요. 구글 지도에 럭섬보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도 찾기 힘들 만큼 작은 점 하나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사이에 끼어 있었죠. 인구를 검색하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어요. 고작 60만 명. 제가 사는 상하이 황푸구의 인구보다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디테일 사진을 보니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고성과 좁은 거리들 뿐이었어요. 패션은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날 밤 난징로의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평소엔 귀찮게만 느껴지던 자동차 경적 소리도 인파의 소음도 그날만큼은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샤넬 매장 앞의 LED 스크린은 여전히 최신 컬렉션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고 루이비통 매장 앞에선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50m는 늘어서 있었죠. 에르메스 쇼윈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언젠가 내 브랜드도 라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한낮처럼 환했어요. 샤오롱바오를 파는 가게에선 여전히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버블티 가게 앞에 줄도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룩셈부르크 현지 시간 오후 11시의 거리를 검색해보니 고요한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학기 패션쇼 준비를 위한 원단 샘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 자수 기법을 응용한 제 시그니처 디자인이 될 작품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패션 디자인학과가 있는 미술대학 3층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을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왕 교수님 연구실 앞에 섰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 앞에 걸린 중국 패션 디자인 협회장, 베이징 올림픽 의상, 총괄 디자이너 같은 타이틀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제 노크 소리가 작았던 걸까요? 한참이나 기다린 후에야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커다란 창 앞에 서 계신 교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교수님이 키워낸 제자들의 수상작품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제 지난 학기 수상작도 있었죠.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학계 서류를 꺼내들자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교수님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휴학계를 내밀자 교수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번 주말에 밀라노 패션 위크 신인전 큐레이터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작품을 밀라노에 출품하려 하셨다니 눈앞이 흐려졌어요. 메이링, 중국 패션의 미래가 될 학생인데 안타깝구나.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벽돌처럼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벽면에 걸린 제 수상작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실크 위에 금색 자수로 놓은 용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미래가 저 작품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제 포트폴리오가 펼쳐져 있었어요. 페이지 사이사이에 포스트잇이 빼곡했습니다. 교수님이 밤새워 제 작품을 검토하신 흔적이었을까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자 지난 학기 패션쇼 때 입었던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실크에 금색 자수를 놓아 만든 제 자부심이었죠. 포장도 하기 싫어 구겨서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작업실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였습니다. 제 작업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벽에 붙여둔 영감 사진들, 스케치들, 그리고 밤새워 만든 샘플 작품들. 3년간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봄꽃이 흩날렸어요. 동기들은 제 소식을 듣고 위로는커녕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선망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이곳을 지키고 싶은지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파리나 밀라노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도서관에서 룩셈부르크 패션 산업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금융과 관련된 기사만 넘쳐났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상하이의 화려한 패션씬을 뒤로하고 이제 저는 유럽의 작은 금융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마음을 아시는 걸까요? 중국 최고의 패션 스쿨에서 공부하던 딸이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게 된 현실이 속상하셨나 봐요. 떠나기 전날 밤 작업실에서 마지막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다시는 이곳에서 작업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꺼지는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창가에 걸린 제 작품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푸동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하이의 마지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도로변의 LED 스크린들은 여전히 화려한 광고를 비추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지만 거리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푸동 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면세점 앞에는 루이비통 가방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구찌 매장 앞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비행기 안에서 룩셈부르크 여행 가이드를 펼쳤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과 고풍스러운 건물들, 좁은 거리와 조용한 광장들. 마치 동화책 속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패션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점점 두꺼워졌어요. 룩셈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푸동 공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고작 30분이면 충분했죠. 상하이였다면 입국장에서 택시 승강장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저녁 7시 도시 중심가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상하이의 경적 소리도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중세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성당과 고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둑해진 하늘 아래 오렌지빛 가로등만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습니다. 청동 손잡이가 달린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19세기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상하이의 제 방은 신축 고층 아파트의 20층이었는데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좁은 현관문을 지나자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좋기 5m는 되어 보이는 높이의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방 크기는 상하이 제 방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묘하게 웅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흰색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의 나무는 오래되어 삐걱거렸어요. 커다란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하이에선 늘 보이던 네온 사인 대신 이름 모를 유럽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까만 가지들이 그림자를 만들었죠. 밤이었지만 창밖이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상하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적이었어요. 짐을 풀다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상하이의 난징로는 지금쯤 쇼핑객들과 젊은이들로 북적일 시간이에요. LED 전광판의 색색깔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샤오롱바오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겠죠. 거리 악사들의 음악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차들의 경적 소리가 뒤섞여 도시의 교향곡을 만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마치 도시 전체가 겨울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자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귀뚜라미였을까요? 작은 곤충 소리가 이 거대한 정적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을 품고 거리로 나섰어요. 패션 매장들을 찾아 3시간을 걸었지만 상하이의 난징로 같은 번화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작은 부티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만 화려한 쇼윈도는커녕 간판조차 찾기 힘들었어요. 19세기 건물들 사이로 루이비통, 구찌 매장이 가끔 보였지만 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점심시간 더욱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카페 주인이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곳은 점심시간에 2시간씩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상하이에 익숙했던 제게는 마치 외계의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빈 거리에 서서 휴대폰으로 상하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쯤 난징로의 매장들은 런치타임 특별 할인으로 북적이고 있겠죠.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려 줄 서 있는 사람들, 샘플 세일 소식에 달려온 패션 피플들로 거리가 가득할 시간이에요. 그 활기찬 에너지가 그리워져 왔습니다. 거리를 걷다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프랑스 유학생이라는 옆자리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녀는 이곳의 여유로운 삶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시간 낭비처럼 들렸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무작정 걷다가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습니다. 미래 패션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이 작은 도시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시간을 때울 겸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의 작품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페트병을 녹여 만든 이브닝 드레스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빛났어요. 투명한 소재가 물결처럼 일렁이며 무지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레스 밑단은 마치 바다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고 허리 라인을 따라 올라간 재활용 플라스틱 조각들은 마치 산호초처럼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디자인이었죠. 옆쪽 벽면을 따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의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치 새의 깃털이 겹겹이 쌓인 듯했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처럼 기하학적 구조를 가졌어요. 드레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보니 제 모습이 투명한 소재에 비쳤습니다. 상하이의 패션쇼에서 보던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소재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색 터틀넥에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굵은 실버 목걸이, 그리고 묵직한 느낌의 가죽 서류 가방까지.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걸음걸이부터 시선 처리까지 상하이에서 만나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소피아 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보그 매거진의 유럽 특파원이었어요. 그녀가 작품 설명을 시작하자 갤러리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드레스는 단순한 재활용 작품이 아니었어요. 해변에서 직접 주운 페트병들로 만든 이 작품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아름다움을 해치는 아이러니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패션이란 게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피아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패션을 전공하는지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룩셈부르크에서 느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에서의 생활, 칭화대에서의 패션 공부, 그리고 갑작스러운 룩셈부르크행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불안과 혼란이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다음 날로 이어진 빈티지 마켓 방문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녹슨 컨테이너들을 개조한 마켓은 의외로 활기찼습니다. 60년대 크리스찬 디올 재킷부터 80년대 입생로랑 드레스까지 패션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각 시대의 디자인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물자 부족이 만든 미니멀리즘, 여성 해방 운동이 가져온 팬츠 슈트의 등장, 환경 운동이 시작된 90년대의 친환경 소재 실험까지. 패션이 단순한 옷이 아닌 시대의 목소리이자 변화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부스에서 특별한 재킷을 발견했어요. 버려진 군용 텐트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투박한 바느질 자국이 오히려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들른 작은 와인바에서 소피아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겪은 정체성의 고민, 패션 저널리스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소피아는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룩셈부르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했던 제 마음에 작은 창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와의 대화는 제 안에 잠자던 무언가를 깨웠어요. 다음 날 아침 파리 패션 위크 소식을 보다가 바로 소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취재에 동행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룩셈부르크에서 파리까지는 기차로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파리행 기차를 타기 위해 룩셈부르크 중앙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제 앞에서 소피아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파란색 한국 여권을 대자 3초 만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심사대 앞 긴 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40분은 마치 고문과도 같았어요. 앞에 선 중국인들이 하나둘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에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말이 이곳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심사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를 더듬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제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 빨간색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데 마치 취조실의 조명 같았어요. 방문 목적을 묻는 심사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패션 위크 참관이라고 답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체류기간, 귀국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의 시선이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현금 소지 금액을 확인할 때는 지갑까지 열어보라고 했어요. 손끝이 떨려 지폐를 세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심사대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고성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중국인 남성이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파란색 한국 여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남성의 절망적인 표정과 보안 요원들의 차가운 눈빛이 정지 화면처럼 눈앞에 박혔어요. 심사관의 시선이 다시 제 여권으로 향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눈초리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마치 심장 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공항 냉방이 빵빵한데도 등줄기는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심사관의 모니터에 비친 제 여권 사진이 마치 범죄자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제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소피아가 심사대로 돌아와 저를 도와줬습니다. 보그지 기자증을 제시하며 제가 패션 위크 취재에 동행한다고 설명했어요. 겨우 통과는 했지만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옆자리의 승객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계 IT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룩셈부르크와 파리를 매주 오가며 일한다고 했어요. 비자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푸른 들판과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소피아가 건넨 물병을 받으며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여권은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파워를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제 가방 속에 빨간색 여권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여권이 이토록 무력하다니. 그동안 제가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차는 어느새 파리 외곽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수첩 하나로 인간의 자유가, 꿈이,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게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파리 북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가 열리는 카루젤 뒤 루브르로 향하는 길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패션 피플들로 넘쳐났어요. 입국 심사장에서의 불편한 기억을 뒤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피아를 따라 백스테이지로 들어섰습니다. 백스테이지는 전쟁터 같았어요.
디자이너들이 모델들의 의상을 최종 점검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마지막 터치를 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상하이 패션 위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무대가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 수거한 텐트 조각들로 만든 드레스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빛났습니다. 해진 천의 구멍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이어져 있었고 녹슨 텐트폴은 코르셋으로 재탄생했어요.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난민들의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머니들의 한숨,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패션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무대는 다시 한번 변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서 온 듯한 의상들이 등장했습니다. 형광색 회로 기판들이 재킷 위에서 빛나고 수천 개의 핸드폰 부품들이 드레스의 스팽글이 되어 반짝였어요. 모델들의 걸음걸이에 맞춰 LED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졌을 전자제품들이 예술품으로 변신한 순간이었어요. 런웨이 옆에서 취재하던 소피아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컬렉션이 사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디자이너는 전자제품 쓰레기 매립장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에서였다면 이런 컬렉션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아마도 디자이너의 SNS 계정은 차단되고 언론은 침묵했을 겁니다. 잠시 무대가 어두워졌다가 보랏빛 조명이 켜졌습니다. 첫 모델이 등장하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걸어 나온 모델은 턱시도 재킷과 시스루 드레스를 동시에 입고 있었습니다. 재킷은 반으로 잘려 있었고 드레스 자락은 바람에 날리는 깃발처럼 휘날렸어요. 양성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무대에 오른 모델들은 전통적인 성별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남성 모델, 파워슈트를 입은 논바이너리 모델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났고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이런 주제의 패션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쇼가 끝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자이너의 정치적 책임, 패션 산업의 환경 오염 문제, 노동자 인권까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이 정부 검열로 전시가 취소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새 컬렉션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예술가들로 붐볐어요. 길거리 벽화가들은 자유롭게 정치적 메시지를 그렸고 거리 공연자들은 체제를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취재 노트를 넘기며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오늘 본 컬렉션들은 패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닌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고 변화를 위한 도구였어요.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룩셈부르크의 작업실로 돌아왔지만 파리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패션 위크 소식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는 제가 본 현장과 너무 달랐습니다. 기사들은 하나같이 중국 디자이너들의 성과만을 화려하게 전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에 떠오르는 스타 디자이너들, 중국 패션의 세계 정복. 이 기사들은 마치 다른 패션쇼를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패션 위크는 달랐어요. 환경 문제를 고발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치고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진 그 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뜬 팝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리 패션 위크 세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VPN 없이는 접속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였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작업실은 적막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VPN을 켰어요. 붉은색 경고창이 떴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파리 패션 위크를 다루는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환경 오염과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패션을 통한 저항의 메시지, 사회 변화를 위한 디자이너들의 외침.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한 줄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 디자이너들의 인터뷰에서는 가식 없는 진실이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패션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오염, 인권 문제, 표현의 자유. 검색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두꺼운 커튼 뒤에서 살아온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제 패션 저널의 기사들은 중국 내 패스트 패션 공장의 노동자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화려한 패션 산업의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였나요? 새벽녘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작업실 벽에 걸린 제 스케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소재로 가득한 디자인들.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도 진정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허상 같았어요. 창가에 기대어 룩셈부르크의 고요한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가 마치 제 양심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려 하지 않았던 진실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소피아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메일에 첨부된 사진들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독특한 건축물부터 젊은 디자이너들의 실험적인 컬렉션까지. 이전에 제가 알던 한국 패션과는 전혀 달랐어요. 밤새도록 한국 패션 산업의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1970년대 동대문 시장의 흑백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밤새 옷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80년대에는 수출 공장에서 유니폼처럼 찍어내던 기성복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의 대명사로 불리던 그때의 모습들이 차례로 스크롤되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며 전환점이 보였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 영상을 클릭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우아한 곡선이 밤하늘에 반짝였고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의 의상은 더 이상 서구의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넘기다 압구정 스트리트 패션 특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청년은 할아버지의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재단에 만든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빈티지 청재킷을 레이어드해 입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가로수길의 젊은 디자이너가 버려진 군용 텐트로 만든 원피스를 선보였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서울의 한 브랜드는 페트병을 수거해 만든 섬유로 전체 컬렉션을 선보였고 다른 디자이너는 해초 추출물로 만든 완전 분해되는 원단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의류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은 패스트 패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고 동대문이 원단 시장은 이미 친환경 소재 전문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패션의 새로운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까지 패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한 디자이너의 인터뷰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의 신진 디자이너 김윤서의 작업실이 화면에 비쳤어요. 그의 할머니가 결혼식 때 입었던 50년 된 한복이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복의 고운 배색과 곡선을 살리면서도 과감하게 해체하고 재조합했어요. 비비드한 핑크빛 저고리는 미니멀한 이브닝 드레스의 포인트가 되었고 치마의 옥색 은은한 그라데이션은 현대적인 플리츠 스커트로 변신했습니다. 윤서가 드레스의 솔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복의 전통적인 바느질 방식을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인 패턴과 접목했다고. 이어 그는 자신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까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의 피드는 마치 살아있는 아트 갤러리 같았습니다. 영상을 본 후 바로 소피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서울 패션 위크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첨부된 사진들은 놀라웠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펼치는 디자이너들,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즉흥 패션쇼 환경운동가들과 토론하는 패션 브랜드 대표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메일에는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국이 이룩한 패션 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의 향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80년대 독재 시절 억압된 표현의 자유를 되찾는 과정에서 패션은 하나의 저항 문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 시절 학생들이 착용한 교복의 변형이 지금의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뿌리가 되었다는 설명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의 디자이너들이 가진 기술적 능력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예술적 자유, 사회적 발언의 용기, 그리고 변화를 향한 열망.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이른 저녁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스케치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어 그동안의 제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소재로 가득했던 이전의 스케치들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펜을 들어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손끝이 저절로 움직이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표현의 자유. 파리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으로 표현되었어요. 잠시 고개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항공권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패션 위크 참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서울 패션 위크 포스터를 작업실 벽에 붙이며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답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원서를 작성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칭화대의 마지막 학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큰 결정이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제 진심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직된 교육, 파리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한국 패션에서 발견한 희망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아버지께 이 결정을 알리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 말을 들으시고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 본인도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서구의 기업 문화를 보며 중국의 현실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칭화대를 중퇴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어질 거라고, 중국에서의 기회를 모두 잃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파리에서 보고 느낀 것들, 서울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한참 동안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그린 새로운 스케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포옹에는 긴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룩셈부르크 예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들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작품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특히 최근 작품들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실험적인 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합격 발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밤마다 새로운 스케치를 그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이전과는 다른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소재로 가득했던 예전 스케치들 대신 이제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환경 문제, 문화적 정체성, 자유에 대한 갈망까지. 스케치를 하면 할수록 제 안의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야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룩셈부르크 예술학교의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제게 주어진 작업실은 19세기 건물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경사진 천장 아래 자리 잡은 창문으로는 도시의 붉은 지붕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작품은 중국에서 가져온 전통 실크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용 문양이 수놓아진 원단을 한 땀 한 땀 뜯어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좇지 않기로 했습니다. 뜯어낸 실들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어요. 용의 비늘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를 표현하는 소재가 되었고 구름 문양은 공장의 매연을 상징하는 음영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작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동양의 전통적 소재와 현대적 메시지의 결합이 신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첫 독립 패션쇼를 제안하셨어요. 학기 말 과제전에서 저만의 컬렉션을 선보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유명 브랜드의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화려한 장식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보고 느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 표현의 자유, 사회적 불평등. 이 모든 것을 옷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피스는 베이징의 스모그를 형상화한 드레스였습니다. 반투명한 그레이 실크를 겹겹이 쌓아 마치 대기 오염이 쌓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두 번째 작품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재킷이었습니다. 검은 메쉬 소재 위에 빨간 실로 X자를 수놓았어요. 마지막 피스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중국 전통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원단으로 새로운 날개가 돋아나는 듯한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소피아가 패션쇼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컬렉션이 단순한 옷이 아닌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도 이어졌어요. 제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작업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룩셈부르크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컬렉션을 위한 스케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이야기가 분명했으니까요. 작업실 벽에는 여전히 서울 패션 위크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 제 첫 패션쇼 포스터가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모방이 아닌 저만의 이야기를 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유학생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로서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도 이제는 제게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제가 꿈꾸는 패션의 미래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